서울 강북의 한 오래된 연립주택. 23평 남짓한 이곳은 박서연에게 있어 집이라기보다 숙소에 가까운 공간이었다. 그녀는 32의 평범한 생물 교사였지만 내면에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하나 안고 살았다. 외동딸이던 서연은 2살 무렵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었다. 사고에 대한 기억은 없었다. 병원 침대 위에서 깨어났을 때 낯선 아주머니가 울면서 말했다. 앞으로는 이모가 엄마라고 생각하렴.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 서연의 삶은 그날 이후 잔심부름과 눈치 보기로 채워졌다. 이모는 그녀에게 반찬을 따로 담아주지 않았고 외사촌 오빠의 옷을 물려 입히며 타박을 줬다. 장학금을 받고도 생일 케이크 하나 받아본 적이 없었다. 아이답게 울거나 투정 부린 적도 있었지만 이모는 늘 말끝을 짜게 눌렀다. 내 부모 없이도 너 키워주는 게 어디야. 그래서였을까? 서연은 언제부턴가 감정을 접는 법을 배웠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게. 늘 책상 앞에서 조용히 공부했고 항상 조퇴 사유를 병가로 적었다. 그렇게 장학금을 타며 살아남았다. 대학에 입학하고 교사 임용까지 된 것은 순전히 본인의 노력 덕이었다. 그러나 정작 취업 후에도 이모는 달라지지 않았다. 교직원 월급이 그리 크지 않다는 말을 하며 방값을 요구했고 출근 전엔 화장실 청소부터 시켰다. 서연은 퇴근 후에도 식사 준비를 해야 했고 주말이면 외사촌의 아이들을 봐야 했다. 스스로의 삶을 찾고 싶다는 말은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한 번은 이모에게 월세 독립을 제안한 적이 있었다. 돌아온 건 기가 막힌다는 눈빛과 뼈 있는 말 한마디였다. 부모 없이 자란 주제에 뭐가 그리 급하냐. 그날 이후 서연은 입을 닫았다. 마음도 함께 닫았다. 그렇게 감정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교직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그녀의 눈이 텔레비전에 꽂혔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습니다라는 자막 아래 흐릿하지만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생후 1년 무렵 보라색 털실 모자를 쓴 아기. 눈동자와 인매, 심지어 귀의 라인까지 자신과 꼭 닮아 있었다. 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숨을 삼켰다. 그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이름은 박서희. 실종 당시 나이는 2살. 실종된 해는 사고가 났던 그 해와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방송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실종아동센터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을 누르다 떨려서 다시 껐다. 다시 켰다. 세상이 조용해졌고 그녀의 내면에서 오래전 묻어두었던 어떤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그 아이일까? 연락을 망설였던 서연은 결국 새벽까지 뜬 눈으로 있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실종아동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의 생년월일과 사고 시기를 말하자 수화기 너머의 직원은 조용히 침착하게 안내했다. 혹시 어릴 적 사진이나 기록이 있으시다면 함께 보내주시면 더 정확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남기고 통화를 끝내자마자 서연은 오래된 앨범을 뒤졌다. 사고 직전 찍힌 마지막 가족 사진, 앳된 엄마의 얼굴과 부드럽게 웃는 아빠. 그들 사이에서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4살 무렵의 서연. 그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전송하며 그녀는 손가락이 떨려 한참을 눌러야 했다. 며칠 후 센터로부터 연락이 왔다.
가능성이 크다는 말과 함께 DNA 검사를 진행하자고 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유전학과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이 잡혔다. 서연은 병가를 내고 병원에 갔다. 간호사는 낯선 표정으로 그녀의 입안에서 면봉을 문질렀다. 침묵 속에서 검체가 밀봉됐고 다음은 결과를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기다리는 동안 서연의 일상은 이상하리만치 낯설게 느껴졌다. 교무실에서 아이들의 성적표를 정리하던 순간에도 그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저 멀리 자신을 진짜 가족으로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아니, 가족이라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이모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어디 다녀왔냐? 병가라며 일찍 들어오더니 왜 이렇게 늦었냐? 서연은 대답 대신 신발을 벗었다. 뒤이어 날아든 말 한마디가 심장을 후벼 팠다. 너 설마 또 바보 같은 생각하는 거 아니지? 옛날에 잠깐 그런 소리 했었잖아. 내가 실종 아동일 수도 있다고. 그런 망상은 이제 그만 좀 해. 그 말에 서연은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순간 목울대가 끓어오르며 말이 튀어나왔다.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이모는 눈을 흘기며 소리를 질렀다. 입양이든 뭐든 우리가 너 키운 건 사실이야. 그런 것도 모르고 버릇없이 말대꾸를 해. 내 부모가 죽은 뒤에 누가 널 받아줬는데? 이모잖아. 내가 너 밥 먹이고 재워주고 학교도 보내줬잖아. 그 말에 서연은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그것이 과연 길러줬다는 표현으로 통용될 수 있는 건지, 오히려 자신은 의무를 다한 노예처럼 살지 않았던가. 가족이란 이유로 어떤 권리도 허락받지 못하고,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며 직접 방문해달라는 안내였다. 병원 복도에 앉아 기다리며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게 아니길 바라는 마음과 정말 그 아이이길 바라는 마음이 엉켜 있었다. 마침내 이름이 불렸다. 유전학과 상담실. 의사는 서연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서연 씨는 30년 전 실종된 박서희 양과 일치합니다. 서연은 무슨 말인지 잠시 이해하지 못했다. 실종? 저는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보호소에서 이모에게 인계됐고요. 의사는 조심스레 기록을 넘겼다. 사고 당시 부모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어린 여자아이는 충격으로 실어증과 기억상실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채 보호소에 맡겨졌고 당시 인계받은 후견인은 법적 보호자를 자처하며 이름을 새로 등록한 것이다. 그 이름이 바로 박서연이었다. 아이가 자라면서도 끝내 사고 전의 기억을 회복하지 못했고 본인 역시 자신이 누구였는지 알지 못했다. 그런데 돌 사진 2장이 그리고 DNA 검사가 그녀의 본래 이름을 드러낸 것이다. 서연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몰랐던 시간들. 그 수많은 외로움과 억울함이 사실은 이름을 잃고 살았기 때문이란 걸 이제야 깨달았다. 의사는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은 박서희 씨입니다. 30년 전 부모를 잃고 사라졌던 그 아이가 분명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동안 자신을 외면한 이모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부메랑처럼 맴돌았다. 너는 우리 덕에 산 거야. 너 같은 애를 누가 거뒀겠니? 그러나 이제는 알았다. 거둔 게 아니라 숨긴 것이었다. 서연은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현실감이 없었다. 거울을 봐도 낯설었다. 내가 박서희라고? 누가 날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 기억해주는 사람이 과연 남아있을까? DNA 결과를 받은 날 이후 실종아동센터에서는 박서희 양의 본가에 결과를 전달했다. 센터 측은 곧 연락이 갈 거라고 했지만 나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서연은 오히려 양이모의 눈치를 더 보고 살아야 했다. 혹시나 들킬까, 혹시나 의심받을까? 어릴 적부터 배어있던 본능이었다. 하지만 이젠 견딜 수 없었다. 그날 밤 용기를 낸 서연은 퇴근 후 양이모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이모, 저 요즘 많이 힘들어요. 제 과거에 대해서 뭔가 더 알아보고 싶어서요. 양이모는 눈썹을 찌푸렸다. 또 무슨 망상 같은 소리야. 내가 그 박서희라는 거, 설마 아직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있는 거니?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이모는 한숨을 쉬며 혀를 찼다. 정신 차려, 서연아. 내가 실종됐다는 애랑 생김새가 조금 비슷하다고 다 같은 사람 되는 줄 알아? 우리가 너를 얼마나 애써서 키웠는데. 그 말은 차갑게 서연의 가슴에 꽂혔다. 애써서 키웠다는 말이 왜 이리 부담스럽고 왜 이리 외롭게 들릴까? 그날 밤 서연은 다시 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본가 쪽 연락이 없는 이유를 묻자 센터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 연락은 드렸는데 박서희 양의 친가에서는 아직 확답을 주지 않고 계십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왜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잖아요. 다른 가족이 계신 거예요? 네, 부친은 10년 전에 작고하셨고, 현재는 삼촌분과 고모님 두 분이 유산을 상속받아 가업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따님이 생존해 계실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다고. 말끝을 흐리는 직원의 목소리 속에서 서연은 무언가를 느꼈다. 아, 반가운 게 아니라 불편한 거구나.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에 흐르는 물방울처럼 그녀의 심장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받았다. 혹시 박서희 양이 맞습니까? 저는 당신의 고모 박연희입니다.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차가웠다. 반가움보다는 경계가 더 짙게 묻어 있었다. 지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저도 듣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청담동의 한 조용한 카페.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이곳에서 박서연은 낯선 기다림에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자신을 조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건 낯설고 어색한 일이었다. 곧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고모라는 이름의 박연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서연을 바라보았다. 박서희 지금은 박서연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직접 보는 건 처음이네요. 30년 만이라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고모는 커피잔을 들고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태도엔 조심스러운 경계가 서려 있었다. 미안하단 말 해야겠죠. 당신이 살아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실종된 이후로 우리 가족은 다들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고 기억나세요? 아니요. 거의 없어요. 부모님 얼굴도 사진으로만 압니다. 그래요. 그날 내 오빠 그러니까 내 아버지 그리고 내 어머니는 현장에서 숨졌어. 난 그때 해외에 있었고 장례식이 끝나고서야 소식을 들었지. 넌 실종 상태라고만 들었고. 고모는 조심스럽게 손가방을 열더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벤치에 앉은 젊은 남자와 그의 무릎에 앉은 여자아이. 아이는 한복을 입고 해맑게 웃고 있었다. 이 사진 기억나? 서연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사진 속 남자가 내 오빠야. 내 아버지지. 따뜻하고 사람 좋은 사람이었어. 그래서였는지 내 어머니한테 금세 마음을 줬더라. 그땐 우리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어. 결국 둘이 집을 나갔고 우리 아버지는 그 일로 오빠를 유산에서 제외했지. 그럼 저는 상속권이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래. 오빠는 유언장도 남기지 않았고 넌 서류상 실종된 아이였으니까. 오빠 몫은 동생들인 나와 삼촌에게 넘어왔어. 서연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알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쓰렸다. 괜찮아요. 저는 재산이 아니라 제 자리를 찾고 싶어요. 이름, 가족,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고모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리고 다시 가방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사고 나기 일주일 전 내 어머니가 나한테 보낸 편지야. 오빠랑 같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다면서 너도 어린이집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때 이걸 받고 나서야 나도 오빠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싶었어. 근데 사고가 그렇게 나버렸지. 서연은 봉투를 열었다. 또박또박한 필체의 편지와 돌사진 한 장. 그녀의 돌잔치 날 웃고 있는 어린아이가 분명 자신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내가 누구인지는 이제 분명해졌어. 다만 삼촌과 난 가족으로서 널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어. 너를 만나서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솔직히 말해 복잡하기도 해. 괜찮아요.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저 숨겨진 제 시간을 직접 꺼내 보고 싶었어요. 도망치지 않고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고모는 그 말에 잠시 놀란 듯 서연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편지를 수십 번도 넘게 읽었다. 정갈한 필체로 한 글자씩 눌러 쓴 어머니의 글은 마치 시간을 건너 건넨 따뜻한 손길 같았다. 서희야, 엄마는 내가 잘하는 걸 보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밥 한 숟갈 더 먹는 내 모습을 보며 하루가 든든했단다. 너는 나와 아빠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편지를 읽는 내내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어릴 적 기억은 없었지만 이 문장들 속에 자신을 사랑했던 부모의 숨결이 살아있었다. 엄마의 말투, 리듬, 단어 하나하나가 낯설지 않았다. 다음 날 서연은 다시 고모 박연희를 찾았다. 이번엔 청담동 카페가 아니라 고모의 자택이었다. 정제된 응접실에는 값비싼 가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고모는 여전히 단정한 태도로 그녀를 맞이했다. 생각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결심도 했어요. 고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가방에서 복사해온 편지와 사진, 병원에서 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제 증거예요. 저는 박서희고 아버지 박정균의 친딸입니다. 공식적인 유산 상속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제 정체성과 권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고모는 서류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이걸 삼촌에게 보여줄 생각이니? 네. 삼촌도 고모님도 모두 진실을 아셔야 하니까요. 진실만으로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사람은, 특히 가족은 이해보다 계산이 먼저일 때가 많아. 그 말에 서연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네. 그래서 변호사 선임도 했어요. 고모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저는 분쟁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생각했어요. 엄마는 분명 제가 억울하지 않기를 바라셨을 거고, 아버지도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말에 고모는 한참을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말 많이 컸구나. 나 같으면 이 자리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야.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이 집안의 딸이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집안의 사람이 되기 위해 움직이려 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모에게 깊이 인사했다. 그리고 말없이 집을 나섰다. 그녀의 손엔 새로 인쇄한 위임장이 쥐어져 있었다. 며칠 뒤 고모는 삼촌 박정훈에게 연락을 취했고 삼촌은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그 애가 누군지 내겐 상관없어. 아버지 유언장에 이름이 없었다는 게 전부야. 상속은 끝났어. 더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을 들은 고모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연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다. 상대는 벽일 거야. 그러니 무너뜨릴 준비 단단히 해야 할 거야. 서연은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욕심이 아니라 회복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긴 것들을 내 이름으로 되찾는 일이다. 법원에 접수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은 예상보다 빠르게 반응이 왔다. 박정훈 측의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냈다. 본 소송은 법적 권리를 이미 종결한 유산에 대한 무리한 개입이며 실종된 가족의 슬픔을 악용하는 계획된 행위로 간주합니다. 그 문장은 단 한 줄로 서연의 존재를 기획된 위협으로 만들어버렸다. 며칠 뒤 인터넷 포털엔 익숙한 이름이 떠올랐다. 30년 만에 돌아온 딸, 재벌가 상속 놀이나? 기억상실 주장 진짜 가족 맞나? 출근길, 지하철 안의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이름이 박제된 기사들을 조용히 스크롤 내렸다. 애초에 실종된 게 아니라 도망친 거 아냐? 입양됐다는 말도 안 나오는데 목적 뻔하네. 그날 오후 학교 교장실로 불려간 서연은 익숙한 얼굴들 앞에서도 낯선 존재가 되었다. 서연 선생, 요즘 언론이 시끄러워서요. 아이들과 학부모들 반응도 있고 당분간은 출근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상의 정직 통보였다. 이유는 많았지만 한 줄로 요약되었다.
당신이 여기에 있으면 불편하다는 뜻. 집에 돌아오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이 받자마자 차가운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가 우리 가족 건드린 대가야. 어디까지 가나 보자. 전화를 끊자마자 손이 떨려 오래도록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는 처음 목소리를 들은 삼촌 박정훈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삼촌이에요. 협박했어요. 이름도 말 안 하고 그냥 위협처럼. 고모는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넌 지금 이 집안이 숨기고 싶은 진실이야. 내 존재는 그들에게 불편함이고 두려움이지.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떨궜다. 자신이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 진실이 타인의 죄책감을 자극했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는다는 것. 억울했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감정이었다. 무너지는 건 낯설지 않았다. 아무도 손 내밀지 않던 보호시설에서도 눈치를 보며 컵을 닦던 주방에서도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랑받지 못했던 그 집에서도 서연은 자기 몫의 삶을 지키며 버텼다. 그렇기에 지금도 다르지 않았다. 고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러니까 서연아, 끝까지 가. 진실은 도망치지 않아. 대신 진실 앞에 선 사람은 도망치면 안 되지. 그 말은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혔다. 그 밤 서연은 한 장의 흰 종이를 꺼내 단단하게 눌러 썼다. 나는 박서희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다시 걸어가겠다. 며칠째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과 고모의 집을 오갔다. 학교로부터의 정직 통보, 언론의 악의적인 편집, 삼촌의 협박. 모든 게 벽처럼 그녀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매달렸다. 그러던 중 고모가 조용히 건넨 하나의 상자가 있었다. 서연아, 이건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내가 따로 뒀던 거야. 너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했었지. 서연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오래된 가죽 수첩, 35필름이 든 소형 봉투, 그리고 누렇게 바랜 서류 한 장. 그 서류엔 사전 가족 등록 신청서라는 제목과 함께 박정균과 김지현 어머니의 친권 등록 요청이 적혀 있었다. 작성일은 사고 발생 불과 3일 전이었다. 무심코 넘기려던 필름도 스캔해 보니 결정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다. 청담동 공증 사무소 앞에서 박정균과 김지연 부부가 갓도를 지난 서연을 안고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뒷배경엔 공증인 간판이 선명했다. 고모는 말했다. 오빠가 공증 서류를 남겼을지도 몰라. 그 사무소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 서연은 곧장 주소를 확인해 사무소를 찾았다. 늙은 공증 변호사는 서연의 설명을 듣고 오래된 캐비닛을 뒤졌다. 그러곤 한참 후 묵직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내가 죽기 전까진 세상에 나갈 일이 없을 줄 알았지. 박정균 씨가 남긴 친권 관련 공증이에요. 아이의 법적 보호자가 부인과 자신임을 명확히 하는 문서죠. 당시 가족의 반대가 심해서 굳이 비밀리에 작성하겠다고 하더군요. 공증 문서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종이 한 장은 서연이 실종된 아이가 아닌 법적으로 등록된 부모의 딸이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며칠 뒤 법정에 제출된 이 공증 서류는 큰 반향을 불러왔다. 박정훈 측은 처음엔 위조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공증인의 직접 증언이
이어지자 더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언론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공증 문서 존재 상속 배제된 딸의 반격. 침묵했던 고모, 결정적 자료 제출. 박씨 일가, 30년간의 은폐 정황 드러나. 삼촌 박정훈의 아들은 SNS 계정을 닫았고 딸은 유학 중 귀국을 철회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서연은 조용히 웃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이건 되찾은 존재의 증명이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모를 찾았다. 고모는 그녀를 맞으며 물었다.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이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에요. 법이 저를 인정했지만 마음까지 받아들여진 건 아니니까요. 그게 진짜 싸움이겠죠. 고모는 조용히 커피를 따르며 중얼거렸다. 이 집안이 널 안 받아들이는 건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정확히 진실을 건드렸기 때문이야. 서연은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법원을 향했다. 이번엔 상속 비율 조정을 위한 정식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그녀는 이제 가려졌던 시간을 되찾기 위해 나아가고 있었다. 법정의 공기는 차가웠다. 그러나 그날 서연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정장 재킷 안에 그녀는 어머니의 편지를 접어 품고 있었다. 재판은 6개월 가까이 이어졌다. 유전자 검사, 공증 문서, 과거 병원 진료 기록, 보육원 문서, 그리고 고모의 증언까지. 쌓인 증거들은 더 이상 그럴 수도 있다의 차원이 아니었다. 판결은 간명했다. 원고 박서희는 고 박정균의 친자이자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권자임을 확인한다. 피고 박정훈 측이 상속받은 재산 중 4분의 1을 박서희에게 반환할 것을 명한다. 서연은 재판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무언가 툭 끊기는 소리를 들었다. 오랫동안 자신을 옥죄던 끈이 풀리는 소리였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녀는 그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고모의 집 앞에 도착해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고모는 문을 열자마자 말했다. 이제 끝난 거니? 아니요.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그 집안의 이름이 제게 상처였던 만큼 그 이름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고모는 묘한 표정을 지었다. 반쯤 놀라고 반쯤 안도한 표정이었다. 서연은 상속받은 재산의 절반을 소외 아동의 생애 기록과 유산을 보호하는 비영리 단체 설립에 기부했다. 이름은 기억의 집. 자신처럼 사라졌던 존재들이 다시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이모는 조용히 서연을 찾아와 말했다. 미안했어. 그땐 나도 너무 지쳐 있었고 널 보호할 힘이 없었어. 서연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용서는 말보다 오래 남는 감정이라는 걸 알기에. 며칠 후 학교 복귀가 결정되었다. 아이들은 놀라울 만큼 환하게 그녀를 맞았다. 선생님, 뉴스 봤어요. 진짜 멋졌어요. 서연은 웃었다. 아이들 앞에서는 언제나 진짜 나로 있을 수 있었다. 교무실 책상 위 고모가 보낸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엔 돌잔치 때의 어린 박서희가 있었다. 그 아래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서희야, 이제 너의 시간이야.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편지에 답장을 썼다. 쓰다 만 편지였지만 문장 하나는 꼭 적었다. 엄마, 나 이제 나로 살아갈게요.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